그래서 그때 주거형 오피스텔을 사는 게 맞다라고 해서 마인드를 확 바꿔가지고 오피스텔을 샀던 거예요. 근데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남에 반포자에 들어가는 게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왜 아파트를 사지 않고 오피스텔을 샀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 동생이 2008년도 가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제 동생이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부부 둘이서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집을 조금 작은 평수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변화사냥꾼이라 했잖아요. 야, 큰일 날 뻔했네. 2008년도에 이제 회사도 옮기고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집들을 다 보러 다녔었어요. 분당의 정자동에 있는 로얄 팰리스부터 푸르지오하고 그 다음에 반포자이부터 막 보러 다녔었는데 그때 집을 못 샀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금융위기 상황이라서 돈이 대출이 안 됐었어요. 일단 은행들도 돈이 급한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을 늘려가는 게 평수를 늘려가는 게 대세였었는데 이제는 평수를 줄여가는 그 큰 흐름이 시작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야, 큰 평수 아파트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인구 구조를 보시면 저희 부모님부터 이제 작은 평수로 옮기려고 하시죠. 그 다음에 최근 10년 동안에 1인 가구가 엄청 늘었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혼율이 40% 된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핵가족화 되면서 또 하나 그런 말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근데 그 얘기에 제가 동의를 못했던 부분이 통계청에서 원래는 2004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4,970만 명 정도를 찍고 이제 인구가 준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 봤다고. 2030년까지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5,30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수정을 하는데 그럼 통계청의 오류는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그죠? 맞아요.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긴 했지만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또 하나 외국인? 예, 맞아요. 외국인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 다 동포들이에요. 중국 동포들. 그분들이 한국에 이제 오고 실제로 보시면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저 시골의 식당을 가도 소위 말하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잠시 일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아예 정착을 하시잖아요. 일본에는 없는 이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 일본이나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데 일본은 배타적으로 이민을 잘 안 받았지만 우리는 중국 동포들, 뭐 소위 말하는 또 고려인 이런 분들까지 많이 국내에 유입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한 200만 명 가까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구나라고 보고 이분들은 어디서 사느냐면 일하러 가기 좋은 지하철역 주변에 작은 평수에 모여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하철역 주변에 작은 주거형 오피스텔을 사는 게 맞다라고 해서 마인드를 확 바꿔가지고 오피스텔을 샀던 거예요. 근데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남에 반포자에 들어가는 게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2009년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역전세난이 일어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 댁 근처에서 전세를 살았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데 39평짜리 아파트 전세가 4억 5천에서 2억 5천까지 빠져요. 그러면서 2010년, 11년, 12년까지 역전세난이 일어나는데 집값이 빠집니다. 그래서 집값이 빠지는데 얼마까지 빠졌냐면 2012년, 13년도에 일간지 한국경제신문도 안 보세요. 하우스푸어, 개인들 발에 쇠고랑의 옆에 큰 폭탄이 있으면서 이 집값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이 가계부채가 폭발하기 직전이고 큰일 난다는 이런 뉴스들이 일간지부터 해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 하우스 푸어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3천이 평당 1,900 가요. 아까 제가 못 사서 아쉬웠던 그 27평 있잖아요. 그 27평이 2억 7천에서 5억 4천 갔다가 그게 12억까지 갔다가 그때 7억 5천까지 금매가 나왔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게 2012년, 13년이었는데 그 12년, 13년도에 이 하우스푸어가 저한테는 세 번째 기회가 된 거죠. 저는 주식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니 부동산이 그렇게 30% 급락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하시든 부동산을 하시든 핵심 자산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핵심 자산.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할 수 있잖아요. 핵심이. 부동산의 핵심 자산은 아파트죠. 네, 아파트고 이 부분은 아마 남자분들이 좀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남자들이 특히 저희 같은 직장인 분들이 집을 잘 못 삽니다.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집에 있는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집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집에 대한 판단은 집사람한테 물어보셔야죠. 우리는 거의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 양반이잖아요. 바깥 양반이 집을 왜 판단을 하냐고요. 집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시키고 쇼핑 가고 거기에 편리한 곳에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바깥 양반이 맨날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서 잠만 자는데, 와, 이 아파트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은 집사람이 저기 우리 가서 삽시다 하는 데를 사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사모님께서 어디 가서 삽시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일을 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서 거의 바깥 양반이나 마찬가지예요. 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 그럼 이번에도 전무님께서 딱 찝으신 거예요? 네. 집사람이시네요. 네. 그게 어떻게 찝었냐면, 우리가 주식이 이래 올라가잖아요. 내가 없어서 아쉬운 주식을 사시면 돼요. 요즘 제일 없어서 아쉬운 주식이 카카오나 네이버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올라갈 때, 아, 저건 아니야 하면서 할 거 없듯이, 집도 우리가 살고 싶은데 사면 되잖아요. 근데 살고 싶은데 일단 강남에 사면 좋겠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주식하고는 좀 다른 게, 주식은 네이버나 카카오 뭐 한 주 사면 되잖아요. 10주 사면 되고. 맞아. 그러면 10만 원짜리 10주 사봐야 100만 원인데, 아파트는 이걸 살 수가 없잖아요. 17억, 23억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때 다행스럽게 이게 30%가 빠진 거예요. 가격이 빠졌는데, 그런데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너무 이제 허한 거죠. 그 허한 마음에 늘 아쉬웠던 부분이, 올림픽 체육공원이 있고 한강을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그 녹지 공간이 많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저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강남의 아파트가 할레마 될 거다 생각했다가 맞아요. 완전 틀렸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 생각에 뭐가 틀렸는가 봤더니 재건축이라는 걸 까먹었던 거죠. 까먹은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부터 이게 발생을 할까 보니까 25년부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서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988년도에 지어진 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고 1986년에 지어진 게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잖아요. 88년 더하기 25 해보세요. 13년. 2013년이에요. 그래서 2012년, 13년 그때 하우스포 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찍어서, 네. 되게 주식 투자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또 부동산을 네. 픽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억 원 전세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위기를 계속 갈아타시면서 드디어 송파구에 있는 네. 올림픽 선수촌 그나마 아파트에 강남권에. 입성을 하신 거죠. 네. 강남 3구에 입성을 하신. 자, 여기서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2004년도에 처음 과천집을 살 때, 그때 제가 저희 재테크 스승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은 이미 더블로 뛰어는 상황에서 집을 산다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출을 2억 3천을 끼웠었으니까. 제 재테크 스승이 외환 딜러 출신이거든요. 그 형한테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됩니까? 근데 이제 가격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사서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집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숏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롱 포지션, 숏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선물 매수를 잡는 걸 그쪽 용어로 롱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고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배팅하는 걸 숏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거든요. 집이 없이 전세로 있는 거는 숏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숏 포지션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내 집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내 집을 갖고 싶은데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집을 안 갖고 있으면 계속 전세금 올려줘야 되고, 결국은 내가 나중에 집을 살 때 되면 2억 7천에 살 수 있었는데 17억에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이 어떻게 보면 기회 손실이잖아요. 엄청난. 그래서 그 선배가 했던 얘기가,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롱 포지션이 아니라, 그 형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립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립. 그걸 이제 스퀘어 포지션이라고도 하는데, 중립 포지션이기 때문에 한 채를 갖고 나중에 한 채를 더 살지 말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과천을 사게 됐던 거였고요. 2008년대는 워낙 이제 패닉 장세가 왔기 때문에 밑에서 줍는 거였죠. 최근에 밑에서 1,500에서 주식을 줍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제 줍는데, 부동산도 코어, 주식도 코어를 잡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오늘 방송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주식 하나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주식, 부동산, 자산 두 바퀴를 다 돌리신 거네요. 예.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또 올 건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치솟으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또 그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무주택자분들 계시고 그럼 팔아야 되는 건가 고민하시는 다주택자들도 계실 텐데 사이클 상으로 보면 오겠죠. 무조건 옵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조급한 마음이에요. 공포, 욕심 얘기하잖아요. fear하고 greedy해지는 이 마음을 조절하라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조급한 마음이에요.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짧은 위기는 2년마다 반복이 되고요. 2년마다 반복되는 얘기가 2009년도에 신종플루 있고 2008년도에는 리만 사태가 네. 터졌잖아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고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날아가고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터집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스페인을 비롯해서 또 다른 피그스 국가로 이제 쫙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16년도에는 트럼프하고 힐러리랑 해서 한다는데 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그때도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중국발 위기로 해서 홍콩 지수가 이제 반토막 나고 EL에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거의 뭐 짝수년도가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는 연도였는데 이번에도 짝수년도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2022년에 좀 집을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식을 하시라고 하면서 10년 들고 갈 생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들어가서 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에 2022년 1월 정도에 주식 팔고 그때 가서 부동산으로 또 사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2년 사이클이 또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 드린 거죠. 2022년에 부동산에서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주식과 부동산의 상관관계 때문인 거예요. 그때 가서 부동산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주식으로 벌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전무님께서 현재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예요. 자산 포트폴리오 말이죠. 정말 다 탈탈 탈탈 개인적인 거 이렇게 얘기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월급쟁이로서 부자 되는 게 우리의 모두의 또 꿈이고 소망이니까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번 돈을 다 부동산에 묻다 보니까 부동산이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예금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월급 받아가지고 목돈은 어떻게 모으세요? 네,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아까 처음에 2천만 원이 있어서 그 선물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직장인이시나 아니면 주부분들이나 처음에 한 2천만 원 정도 모으는 것까지는 예금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자산을 취득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식 강의를 가도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가계부채 막 염려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부채를 내서라도 자산 인플레이션의 케이블에 어떻게든 매달려 있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금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도. 자, 그러면 박준모 왜 저래 위험한 얘기를 하지 할 수도 있잖아요.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면 얼마나 위험하냐면 원래 자본주의는 어떻게 굴러가야 되냐면 열심히 볼펜 만들었죠. 열심히 물컵도 만드시잖아요. 열심히 양복도 만들고 이렇게 그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나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만큼 화폐가 유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반도체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드폰까지 팔면서 그렇게 열심히 돼서 달러를 벌어와서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위조 지폐를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일 안 하고 그냥 그 달러로 가서 뭐 다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 미국이 만들고 있는. 그렇게 달러를 막 찍어대니까 근데 달러를 찍어내면 우리가 달러를 안 좋아하면 달러 저거 안 되겠네. 야, 달러 하지 마. 근데 기가 막히게 달러를 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외환위기 1998년 IMF를 겪으면서 외환보유고가 너무 부족한데 좀 더 외환보유고 더 쌓았어요. 4천억 달러 해가지고 한 500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중국도 갖고 있죠. 러시아 등등 다 달러 더 필요해. 달러 더 보유해.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온 공산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돈을 찍었는데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잖아요. 그죠? 미국은 달러를 내보내고 물건을 사오잖아요. 미국은 달러는 지네들이 찍어놓고 그 달러는 다 밖으로 내보내고 물건을 왕창 들여다 보니까 미국은 물가가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죠? 물건을 다 그 찍어낸 달러로 다 사오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건을 갖다 주고 우리는 달러를 갖고 오잖아요. 달러 가치가 점점 네. 점점 내려가. 그래서 홍콩의 우산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옛날에 2011년도에 저쪽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메나 지역이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게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건데, 폭동이 일어나면 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은 내 재산을 지킬 수는 있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의 내가 가난해지는 내 부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다 페드로 흘러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페드는 돈을 어디다 주죠?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주면서 미국 정부한테 가고, 그 미국 정부는 그 돈을 또 어디다 쓰죠? 이번에 구제금융 한다고 회사 채권 다 한 명당 사주고 뭐. 600만 원씩 월 쪽쪽 벌어지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채를 일으켜서라도 자산을 갖고 있어라는 거죠. 그 자산에 제일 우리가 월급쟁이로서나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은 집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 그것도 남자들이 결정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물어봐서 집사람이 살고 싶은 동네에 집부터 이제 사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집 한 채는 중립 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여유 자금이 있으면 롱 포지션에 집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들고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농심 라면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 라면 가격이 20년, 25년 전 뭐 100원, 110원 하다가 맞아요. 지금 그죠? 700원, 뭐 600원 하나요. 제가 라면을 잘 안 먹다 보니까 순댓국을 좋아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런 그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기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잖아요. 국가에서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뭐 이런 식으로 대주주 과세 해가지고 중과세도 때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누구한테 때려야 되냐면 페드한테 때려야 돼요. 미국 정부한테. 예. 아, 눈물 나네. 근데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죠. 못 바꾸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 가야 되고, 걔네들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끔씩 이제 디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요즘 디플레이션 얘기 좀 나오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엄청나게 뿌려놓은 돈으로 물건을 사오고 내수 경기는 아직 회복이 안 되면 뭐 디플레이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가 있는 스티븐 로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모건 스탠리 치프 이코노미스트 했거든요.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셨는데, 그분이 2003년, 4년, 5년도 그때 페드의 금리가 1%까지 떨어졌을 때도 여의도에 자주 오셨어요. 자주 오셨어가지고 디플레이션 얘기를 4년 내내 하셨어요. 2007년도. 그 유가가 나중에 140불 갈 때까지 디플레이션 공포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코노미스트셔서 그랬던 네. 거겠죠? 그리고 지금은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로 가게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분들이 진짜 모르고 하시는 건가? 저렇게 연준이 또 돈을 풀고 했을 때 미국 경제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나라 와서도 디플레이션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공산주의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이런 자본주의의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저 같은 사람도 월급쟁이로서 이제 이렇게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자산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떻게든 자산을 취득하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서 그냥 주식을 마구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펀드하고 거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못하게 막아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나 ETF나 선물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가끔씩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벤처 기업에도 거의 한 20%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엔젤 투자를 하신 네. 거예요?
그 벤처기업에 왜 이렇게 많이 투자했나라고 봤더니 이미 주식시장은 굉장히 효율화된 시장이라서 주식시장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아니면 이런 마켓 리스크가 왔을 때 디스카운트 됐을 때 들어가지 않고는 시장에서 그 알파를 내는 게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근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엔젤 단계는 너무나 위험해요, 보면. 근데 엔젤 단계는 너무 위험한데 저는 이제 주식을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 이 기업은 1, 2년 지나면 벤처 캐피탈에서 돈을 받고 이 기업이 나중에 3년, 5년 지나면 소위 말해서 IPO, 공모해서 상장까지도 될 수 있겠다. 이런 기업에다가 3천만 원, 5천만 원 이제 뿌려놓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졌는데 정부에서 정말 잘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벤처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해주세요.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 되거든요. 벤처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은근 벤처기업에 대한 비중이 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벤처기업 투자는 뭐 코넥스 투자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코넥스도 올라가기 전 단계에 그건 투자를 어떻게 투자하는 거예요? 많이들 찾아오고요. 제가 워낙 이제 뭐 저희 주주가 돼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거군요. 뭐 축구도 하고 뭐 여기저기 이제 모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번씩 축구하는 후배가 형님 제가 이런 비즈니스 하는데 이런 거 한번 봐주세요 하다 보면 거기에 상당히 괜찮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좀 팁을 드리면 저는 상장사 주식을 하든 벤처기업을 투자를 하든 원칙 중에 하나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이 없는 주식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저희가 펀드에서 달러를 그렇게 잘 벌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이제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보면 그죠?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전부 다 달러 벌어들이는 기업이잖아요. 유로 가서 유로화 벌어들이고. 근데 뭐 이런 기업은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싸서 지금은 오히려 뭐 사셔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부터 해서 뭐 NC소프트 같은 기업이나 보면 다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이잖아요. 단 내수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엄청난 마치 강남역하고 홍대역에 있는 그런 빌딩과 같은 소위 말하는 경제적 혜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아니면 내수 기업은 잘 안 사고요. 웬만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그런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 얘기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적성이 맞냐 안 맞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을 저는 아주 즐겨보거든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겨보면서 첫째는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뽑는지에 보면서 제 생각하고 비교를 해봐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이제 주식은 미인대라는 얘기처럼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엉뚱한 사람이 우승할 거다라고 찝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중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기준이 뭔지 저 심사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는 우승자가 누구가 될 건가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항상 이런 주식시장에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들도 다 보면 탑라인 매출이 성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 논리를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근데 그 논리는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 고집이 센 분은 계속 잘못 봤다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뽑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대중들의 눈높이랑 좀 다른 독특한 안목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아까 뭐 박 전무님이 투자한다는 그런 벤처기업 같은 거 해보는 거 어떠냐 그런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하고 미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다들 창업의 꿈이 많거든요. 법조인 이런 부분도 되는 건 좋지만 저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창업을 하신다든지 금융으로 많이 오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요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 지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이거 때려치고 나가서 진짜 한번 해봐 하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어떻게 말리고 싶냐면 연봉 5천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5천만 원을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려면 지금 요즘 은행 이자가 1%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죠?
5천만 원이니까 50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5억도 아니고 50억이에요. 아, 이 스트레스, 직장에서 내가 이 스트레스 받고 회사 다녀야 되냐 하는데 5천만 원의 이 연봉이 나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50억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 50억을 포기하고 나가서 창업을 한다? 저는 굉장히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을 늘 하셨던 분들 중에 정말 나한테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하시면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 나도 좀 자본가로서 자산가로서 내가 그냥 나와서 내일 하면서 그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시면 저랑 저희 집사람은 25년 동안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매달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월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천만 원 날려도 집사람하고 둘이서 월급으로 한 4개월 정도 하면 또 이 돈이 생기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그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시더라도 직장을 포기하고 하시는 마시라. 예, 그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 모시고 전무님의 실패담, 성공담,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